정호는 왠지 압록강이 이렇게 붉은 빛을 띠고 눈앞에 떠오르기만 하면 알 수 없는 슬픔의 물결이 몰려오는 것을 느끼곤 했다. 압록강의 수면에 반사된 붉은 기운의 햇살이 동굴 속을 가득히 채우고 있었다. 정호는 눈이 부시는 것을 느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분명히 일행이 같이 잠이 들었는데 아무도 없는 것이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무슨 분란이 일어난 것 같지는 않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와보았다. 다른 사람들은 다들 잠이 일찍 깨어서 어디 강가로라도 간 모양이었다. 짱구와 언년이야 부부니까 다른 동굴을 찾아 그들만의 잠자리를 찾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을련과 기파리는 각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아닌가. 정호는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이 크게 처연해지는 것을 느꼈다. 결국 깊이 따지고 보면 자식이와 설분이의 죽음의 원인은 정호 자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 그들을 이런 혐오로 끌어낸 사람이 자신이 아닌가. 자신이 죽어야 할 것을 그들이 죽은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 견딜 수가 없었다. 동굴 앞에 섰더니 압록강의 전면이 시야에 들어왔다. 자신들은 지금 벽동고을을 눈앞에 둔 지점에 와 있었다. 정우는 지필목을 끄집어내어 지금까지의 자신의 관찰을 기록했다. 그는 그 작업을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기리고차는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배의 한편 구석에 버려져 있었다. 정우는 천천히 강가로 내려갔다. 몸을 좀 씻고 싶어서였다. 땀을 많이 흘려 몸이 마구 끈적거렸다. 강가에는 갈대가 자라 숲을 이루고 있었다. 그것은 길을 넘게 자라 있었다. 그러나 벽동을 못 미쳐서부터는 갈대는 자취를 감추고 거대한 나무들이 강을 둘러싸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중적평야인 의주평야가 끝이 난 것이다. 전나무, 분비나무, 이깔나무, 잣나무, 낙엽송, 향나무 등의 침엽수들이 강가에 빽빽하게 들어차기 시작했다. 그런가 하면 화렵수들도 이것에 못지않게 강안을 장식하고 있었다. 떡갈나무, 비나무, 박달나무, 가래나무, 자작나무, 백양나무 등의 넓은 나뭇잎들이 하늘을 완전히 가리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사람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정호는 귀를 기울였다. 낯선 목소리가 아니었다. 여보게나 을려니 너무 상심하지나 말게나. 나도 같은 저지일세. 우리 서로 의지해서 사세나. 나도 퍽 외로운 사람일세. 나리의 옷만 빨아주고 내 옷은 빨아주지 않는가? 나리보다가는 내가 더 부잘세. 나리는 고린전 한 푼 없지만 나는 전량이 있네. 내가 나리한테는 못할 말이지만 임자만 좋으면 우리는 도망을 칠 수도 있네. 이 돈이면 어디를 가더라도 마음 편히 살 수가 있을 것이야. 그런 말씀하시려면 여기 계시지 마세요. 저는 그런 것은 모르옵니다. 너무 상심하지는 말게나. 내가 한 소리는 그냥 해보는 흰소리네. 너무 개념하지 말게. 이런 소리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겠나. 기파리는 이를테면 을련에게 수작을 붙이는 중이었다. 그러나 을련의 마음은 조금도 그에게로 기울어지지 않았다. 정우는 속으로 웃었다. 왠지 기뻤기 때문이다. 을련과 기파리가 맺어질 수만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축하해 줄 일이었다. 정우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충성만 바치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는 말할 수 없었다. 사람은 무엇보다도 사람다워야 했다. 총각이 처녀를 깬다거나 호라비가 과수댁을 유혹하는 것은 가장 인간다운 행동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정우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용히 웃음을 지었다. 그러니까 을련이가 정우 자신의 더러운 옷가지들을 세탁하러 황혼이 불타는 강가로 내려간 것을 기파리가 따라간 것이었다. 그러고는 수작을 붙여본 터였다. 그는 그들이 무안해할까 봐서 몸을 뒤로 빼냈다.
하기야 을련이 마음에 무슨 틈이 생길 턱이 없었다. 이제 차식이가 죽은 것이 며칠째인가. 그녀는 아직 깊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밤이 되어 그들은 다시 뵙기를 재촉했다. 지금은 무조건 의주 땅에서 멀리 가버리는 것이 중요했다. 의주부에서 파발말을 띄운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 빨리는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정호는 자신들이 이 파발꾼보다도 더 빨리 여기 의주부의 영항권역에서 멀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 지점을 일단 중강진으로 잡고 있었다. 그러니까 서남향으로 흐르는 압록강이 마지막 사행의 고비를 도는 돌출부가 바로 중강진인 것이다. 그들은 다시금 배를 띄웠다. 그들은 배에 오르기 전에 밥을 든든히 먹었다. 그리고 늘어져라 잠도 잤던 것이다. 짱구는 언년이와 어디 가서 실컷 자고 왔던 것이다. 그들이야 부부니까 둘이서 무슨 짓을 하든 그것은 그들의 자유일 뿐이었다. 날이 미안하옵니다요. 히히히. 짱구는 배에 오르면서 뒤통수를 긁었다. 다들 홀몸이 되어 외롭게 지내는데 자기들은 부부로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었다. 자, 좀 더 열심히 저어서 오늘 밤에는 완전히 의주성 권역에서 벗어나자꾸나. 실컷 먹고 잤으니 힘이 마구 솟구치는 뎁쇼. 짱구가 두 팔을 벗어붙이고 나섰다. 기파리도 벌떡 일어나 노를 잡았다. 그도 힘이 났던 것이다. 을련이가 자기에게 애써 무관심하려고 한 척 했을 뿐 그녀는 어차피 자기의 차지라는 생각을 했다. 임자 없는 그녀가 간다면 어디로 갈 수 있단 말인가. 그녀가 갈 때라곤 오직 자기의 드넓은 가슴밖에 더 있겠는가. 기팔은 을련이 존재가 느닷없이 자기의 마음을 죽음의 상태에서 일탈시켜준 것에 크게 감사하고 있었다. 사실 자신은 설분이를 그렇게 비참하게 잃고서 살맛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항해에서는 그래도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정호는 배를 완전히 어선으로 개조했다. 그리고 그물도 다시 수리했다. 지금까지는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도망자의 모습을 지우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자신들이 붙잡히면 그냥 물속으로 가라앉는 수밖에 없다는 각오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붙잡히면 자신들은 어부들이라고 수작을 부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이다. 일단은 초산을 지나 위연고을은 지나놓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위연까지는 그래도 역참이 있고 파발마가 달릴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연만 지나면 길은 아주 험하다. 그래서 파발꾼이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들은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 죽음의 공포감 같은 것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밤을 잘 지내놓고 보아야 한다. 오늘 밤의 항해가 순조로워야 하는 것이다. 정호는 압록강변의 여러 고을들을 하나하나 다 방문을 해야 하지만 지금은 그럴 만한 계제가 되지 못했다. 자기를 따르는 이들을 우선 안전지대로 피신시키는 것이 더 큰 일이었다. 사람은 일만을 위해서 살지도 않으며 사람은 나라만을 위해서 살지도 않는다. 사람은 사람들과 섞여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사람의 삶이다. 정호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오늘 밤은 휘영청 달빛이 밝았다. 그들은 삼경이 되어서 시야에 초선고을을 넣게 되었다. 땀이 비오듯이 흘렀다. 짱구와 기파리는 언년이와 을련이가 해주는 주먹밥을 참으로 먹으면서 죽을 둥 살둥 노를 저었던 것이다. 아니 나리, 저기 강가에 아늑한 고을이 어딥니까요? 초산고을이다. 저기 저 산이 초산고을의 진산인 삼각산이다. 아, 초산고을. 왜 한이라도 맺힌 것이 있느냐? 네, 증조부님이 초산 어느 성에서 오랑캐들이 장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요. 기파리가 대답을 했다. 기파리 말에 어떤 신뢰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초산이라고 하면 만주벌의 오랑캐들이 가장 빈번히 강을 넘어왔던 고장인 것은 틀림이 없었다. 그래서 초산은 온통 성터였다. 그래. 조사는 자고로 만주의 오랑캐들이 조선을 쳐들어올 때
먼저 통과하던 곳이다. 그래서 조산에는 이것을 막기 위한 성터들이 부지기수로 흩어져 있다. 놈들이 여기 조산을 왜 그들의 출입구로 선택했는가 하면 저기 보이지 않느냐? 저기 압록강물이 북쪽으로 흘러들고 있지. 저것이 만주로 흘러드는 훈강이다. 저 강이 송화강의 상류로 합류되는데 만주도 워낙 넓은 땅이라 오랑캐들도 만주벌을 미친 이리떼처럼 뛰놀다가 결국에는 훈강에 뗏목을 띄워 여기 압록강으로 내려왔던 게야. 그러고는 강 건너 기름진 땅의 입구에 자리 잡고 있던 초산고을로 들이닥치곤 했었지. 그럼 어떤 성터가 있어온지요? 언년이가 두 눈을 반짝이면서 물었다. 그래, 초산고을 바로 하류에 있는 신양해보 성지. 초산은 중만강과 초산강 그리고 압록강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중 중만강 입구에 있는 아해진 성터 그리고 초산강과 압록강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양토리 목책, 고리산 성터, 차령진 성터, 우연진 성터 등이 남아있다. 이들 성터에서는 자주 야인들과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곤 했었지. 날이 조금 전에 무슨 목책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 온지요? 을련이도 모처럼 입을 뗐다. 그래. 을련이가 웬일인고? 뭘 다 물어보다니. 고마운지고. 양토리 목책은 초산강이 흘러드는 초산고을 양토리에 있는 목책의 흔적이다. 야인들이 훈강을 넘어와 여기 초산고을을 자주 덮치곤 했다. 그래서 여기에 초산고을을 지나는 초산강에 거대한 석축의 성벽을 쌓았던 게야. 그리고 석축을 쌓을 수 없었던 강에는 목책을 세웠던 게지.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어. 그것을 양토리 목책이라고 한다. 정호는 을련이의 기분을 전환시켜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최근 짧은 시간 동안 그녀에게 일어난 일들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다. 그녀가 그것을 잘 소화할 수 있을 턱이 없었다. 그녀는 온몸으로 자신을 불태우고 있었다. 고기잡이 노릇을 하는 엄만다리 딸로 태어났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그늘 속에서 세상 풍파를 모르고 살아온 그녀였다. 이들 어부들의 사회에서는 신분제도에 따른 그렇게 심각한 차별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을련이는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고 굴을 캐면서 처녀 시절을 보냈고 그러다가 동네 청년 차식이를 만나서 남자를 알게 되었을 뿐이다. 정호는 을련에 대해서 참으로 깊은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설분이나 언년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과는 또 달랐다. 그는 차식을 기다리면서 특히 그녀와 단둘이서만 많은 시간을 가지지 않았던가. 그가 고진강 나루터를 건너갈 때에 시집 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그녀를 자신이 업지 않았던가.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관졸에게 쫓기는 마당에서 그들은 우선 살아야만 했다. 외간 남자고 뭐고를 따질 틈이 없었다. 그 목책을 한번 보고 싶군요. 을련이가 말했다. 정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을련이는 이제 벌써 차식의 환영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어제 강가에서 기파리가 그녀를 꼬드길 때만 하더라도 그녀는 너무나 침울하지 않았던가. 이렇게 위급한 상황 하에서 마구 움직이는 여건이 그녀가 깊은 슬픔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고 있었다. 지금은 무조건 그녀를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자꾸만 그녀가 대화에 끼어들고 또 움직이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파리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기파리가 압록강변에서 을련에게 수작을 붙이는 장면을 훔쳐보고 정호는 기뻐했던 것이다. 그들은 초산 앞의 드넓은 강을 무사히 통과했다. 지금은 조금도 멈칫거릴 때가 아니었다. 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합심하여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 노를 젓고 길을 잡고 운전을 하고 또 아낙네들은 이들 새 남정네를 돕고 하는 동안에 여기 5사람 사이에는 어떤 신뢰감이 쌓여갔다. 벌써 사경이 넘은 듯 했다. 그들은 위연고을을 지나가게 되었다.
날이 아직 만보진이 멀었습니까요? 그래, 이제 겨우 위연고을이다. 위연 다음이 만보진이다. 조금만 참아라. 너희들이 힘이 들면 누를 이리로 내놓아라. 내가 좀 저어보겠다. 날이 셋내도 한번 저어볼까 합니다요. 갑자기 을련이가 나섰다. 아서라, 안 하게 할 일이 아니다. 아닙니다요. 어릴 때부터 아버님을 따라서 바다에 나가 누를 젓곤 했거든요. 그래, 그것 참 대단한 일을 했구나. 그럼 어디 한번 저어보아라. 을련이는 깃파리에 노를 받아서 젓기 시작했다. 정호는 짱구의 노를 받았다. 정호와 을련이는 짝이 되어서 노를 잘도 저었다. 정호는 저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을련이 노 젓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다. 여자라 그런 힘든 일은 전혀 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 밖이었다. 아니, 을련이가 이게 웬일이냐? 이렇게 강물이 세차게 흐르는데 나를 따라 노를 그렇게 힘차게 젓다니. 어릴 때 조금 해보았을 뿐이옵니다. 을련이는 겸손해했다. 정호는 그제야 그녀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 깨달았다. 그러니까 용안포 파시 앞 갯벌에서 그녀가 괴한의 뒤통수를 때려서 실신시킨 힘의 원천을 그는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충분히 그럴 만한 근육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대단한 힘이로고. 청국 압록강 수비대의 습격을 봤다. 날이 위연고을에 대해서는 뭔가 들을 만한 것이 없나요? 깃파리가 끼어들었다. 너무 을련이만 칭찬을 해대니 그는 은근히 질투가 났는지도 알 수 없었다. 아니면 그는 정호가 너무 을련에게 빠져든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랐다. 그래서 그는 정호의 관심을 을련으로부터 돌리려고 생각하는 듯 했다. 위연고을도 초산에 못지않게 여러 가지 역사적인 유물을 간직하고 있다. 위연은 뭐니뭐니 해도 고구려의 옛 수도인 즈반이 바로 눈앞에 있구나. 그러니까 위연고을에서 강 건너 즈반까지는 불과 시우리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는 각종 성터와 진보 그리고 무덤이 즐비하단다. 날이 그럼 즈반이란 고을이 고구려의 옛 수도였다면 국내 성인이 통근이 황성인이 하는 고을은 수도가 아니었습니까요? 짱구도 한마디 끼어들었다. 정호는 그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대답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것은 그들을 존중해주는 첩경이 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호 자신을 만나 고생이 말이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생소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길고 긴 여행을 자신은 강제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그것은 강제성을 조금도 띠고 있지 않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길고 긴 여정을 자신과 같이 한다는 사실만은 어디까지나 정호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니다. 그것들은 즈반이란 칭호가 세월의 흐름에 따라 그렇게 바뀌어졌을 뿐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같은 고을을 두고 부르는 다른 명칭일 뿐이다. 거기가 바로 저기였구나. 날이 한번 구경을 할 만도 한데요. 그는 벌써 비극적이기는 했지만 중국 땅을 밟은 적이 있지 않은가. 그에게 이제 중국 땅은 낯설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깃파리 말이 맞기는 맞다. 그러나 그것은 퍽 어려운 일이다.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안전권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 좀 더 달려야 한다. 배보다는 파발마가 더 빠르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럼 얘기로만 들어야 하나요? 그럼 내 얘기를 듣고 궁금증을 풀도록 해라. 지금 위연고을에는 5개의 방이 있느니라. 동면방, 서면방, 북면방, 남면방, 이면방이 그것이다. 동서남북에 각각 하나의 방이 있고 그 복판에 하나의 방, 즉 위면방이 있다. 위연고을의 진사는 동면방에 있는 중지봉이다. 중지봉은 높이가 대략 3,600자 정도이다. 이 산에서 위연고을의 한복판을 관통하는 위연강이 원류하고 있다. 위연강은 이 고을의 한복판에서 동남쪽에서 흘러오는 한백천과 합류하여 압록강으로 입수되고 있다. 그리고 이 고을의 북쪽에는 동로강이 역시 동북형으로 흘러 압록강으로 입수되고 있느니라. 그 많은 고구려의 무덤들은 주로 어디쯤에 있사옵니까요? 그래. 그것들은 주로
북면방 동로강 유역과 위원강 하류 유역에 흩어져 있느니라. 대표적인 무덤이 바로 동로강 하류에 있는 사장 고분이라고 불리는 세기의 거대한 석종이다. 제1호분이 길이가 약 60자, 너비가 55자 되는데 현실과 전실을 뚜렷이 갖추었으며 연두가 잘 마련되어 있다. 입구에는 2개의 석조가 버티고 있으며 연두의 길이는 약 석자, 너비는 약 넉자가 된다. 2호분과 3호분은 1호분이 배총인 듯하여 규모가 훨씬 적다. 1호분은 그 규모나 석실의 구조로 보아 왕릉인 듯한데 도굴이 되어 소장품이 전혀 없으니 내용을 알 길이 없다. 그리고 위원강 하류에는 37개의 석총과 토총이 분포되어 있느니라. 이들을 현지인들은 잘못 알고 당장이라고들 하지만 이것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고구려 총이다. 나리, 그럼 이곳은 그 후 당연히 우리 조선의 땅이었습니까요? 기파리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을 붙여왔다. 이곳은 물론 고구려의 국토이지만 다음에 발해가 지배를 했고 발해가 거란족에 망한 후 발해의 유민 열만하란 사람이 이 위현 지역에 안정국을 세웠다. 그래서 거란족에 저항했었지. 그러나 결국 망해버렸고 이 지역은 오랫동안 거란족과 여진족의 영지였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조선의 땅이 아니었다. 오랑캐의 땅이었느니라. 그러다가 고려에 의해서 병합되었는데 고려 400년 동안에도 여기 위현까지는 조선인들이 나라에 병합되었으나 저기 후창, 자성 지역은 계속 여진족의 영역으로 남아있었다. 그러다가 조선에 이르러 결국 조선 땅으로 병합되고 말았느니라. 배는 어느 사이 위현 고을을 지나서 만포진 마을에까지 왔다. 이제 오경이 되어가고 있었다. 만포진만 지나면 이제 한스림 놓아도 될 것만 같았다. 낮이 긴 한여름이라 벌써 저기 동편, 강의 상류 쪽에서는 여명이 전해져 왔다. 만포진 고을을 지나면 어디 동굴이라도 찾아내어 한잠 자야겠다. 온 밤을 지나면서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했구나. 자, 이제는 짱구나 기파리가 잘 쉬었으니 물련이하고 자리를 바꾸도록 해라. 만포진을 무사히 통과하면 한시름 놓아도 될 것이다. 저기 어슴풀에 떠오르는 성곽이 바로 만포진이다. 아이고 머니, 나리, 무슨 고을이 아니고 곧바로 성곽이구먼요. 그렇다. 만포진은 말 그대로 병사들의 진지이다. 백성들이 사는 고을이라기보다 그것은 그대로 하나의 진지이다. 그래서 만포진에는 부사나 군수 현감이나 현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병마첨절제사가 있다. 그리고 만포진에는 포졸이나 나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병사가 근 1,000명이 넘게 주둔하고 있다. 나리, 그럼 지금이 가장 위험하군요? 짱구가 물었다. 그렇다. 그러니 배를 중국편으로 붙여야 한다. 그럼 그쪽으로 체포되면 어떡합니까요? 그럼 그때 또 해결하면 된다. 일이 꼬이기로 치면 중국 쪽이 더 나은 편이다. 정호는 자신이 더듬거리면서도 중국어를 조금 짓거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전국 경비선에 납포되더라도 그것은 조선 병선에 붙잡히는 것보다는 좀 더 융통성이 있을 것만 같았다. 지금 자신이 배에 싣고 다니는 사람들은 살인자들인 것이다. 붙잡히면 능지가 되거나 효수가 될 것임에 틀림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다만 정호 자신만이 그런 죄를 짓지 않았으나 그런 흉악무도한 사람들을 숨겨주고 행동을 같이 한 죄 결코 적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므로 자신들은 결코 조선의 포졸들이나 병사들에게 붙잡히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길을 잡은 깃발이는 배가 중국 쪽으로 붙도록 했다. 정우와 짱구는 죽으림을 다해서 노를 저었다. 날이 점점 밝아져 오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오른쪽 저 멀리 만포진이 성곽이 멀어지고 있었다. 날이 만포진에서는 어떤 신호도 없고 따라오는 배도 없사옵니다요. 어선이 꼴을 하고 있는 우리를 눈여겨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새벽이라 조병들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했거나 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안심해서는 안 된다. 날이 저기. 노를 젓고 있던 짱구가 손을 들어 보이면서 소리를 질렀다.
정우가 그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꽤 큰 배가 훨씬 큰 돛을 펄럭이면서 따라오고 있었다. 그것은 천국 배였다. 그것은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있는 듯 했다. 뱃머리에서 갈라지는 흰 무르이띠가 훨씬 크고 세찼다. 이상스런 음향이 들려왔다. 도망치지 말고 서라는 신호인 듯 했다. 천국도 아직까지 압록강 강안에 기선을 배치할 정도가 되지 못한 모양이었다. 쾅! 쾅! 갑자기 두 발의 대포알이 날아왔다. 정훈의 배전에 물이 튀고 배가 마구 일렁거렸다. 또 무슨 소리가 들려왔다. 정제하려면 또 쏘겠다는 말인 듯 했다. 만포진과 동구가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더니 남의 나라 땅을 차지하고 있는 주제에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이런 짓을 한단 말인가. 여보게나 깃발이 배를 멈추게나. 우리는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으니 큰일이야 없겠지. 하지만 날이 이놈의 사타구니 밑으로 은하 천냥이 있사옵니다요. 이걸 어쩝니까요? 그래, 그걸 빨리 삼끈으로 매달아 배 위 뒤에 숨겨라. 보이지 않게 아주 깊숙이 선미에 매달아야 한다. 강물 속으로 말씀이 온지요? 물론이다. 날이 그러다가 강물 속으로 빠져버리면 어떻게 합니까요? 그러니까 단단히 매달아라. 강물 속에서는 삼끈만큼 단단한 것이 없느니라. 단단히 묶기만 하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짱구와 깃파리는 삼끈으로 은하천냥을 선미에 매달았다. 그들은 결사적이었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물러가지 않았으므로 저쪽에서는 이들이 동정이 잘 보이지 않을 것이 틀림이 없었다. 조금 후에 천국배가 가까이 왔다. 소총을 든 부하 두 놈을 앞세우고 상간인 듯한 친구가 배를 넘어왔다. 장검을 빼어든 세 놈이 역시 따라왔다. 무슨 배길래 새벽부터 대청제국의 국경선을 기웃거리느냐? 왕서방은 코수염을 실룩거리면서 거드름을 떨었다. 우리는 조선국 어부들이외다. 압록강 명물인 가물치와 청사리를 잡으러 이렇게 일찍 나와 보았소이다. 어부가 고기를 잡으러 바다나 강으로 가면서 계집을 싣고 가느냐? 그것은 조선 풍습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잘 알고 있다. 조선놈들은 계집을 천하게 여겨 절대 배에다가 태우고 주러하지 않는다. 너희 정체를 바로 대지 않으면 여기 대포알로 박살을 내겠다. 하지만 요즘에 와서 조선 풍습이 많이도 바뀐 것을 왜 모르느냐? 조선의 여자들도 남자와 똑같이 바깥일을 하고 돈벌이도 한다. 그리고 무술도 하고 학문도 한다. 정말이다. 계집들이 고기잡이꾼들이 거치고는 상판떼기가 다들 반반하구나. 어디 얼굴을 들어라. 좀 자세히 보자꾸나. 무엄하다. 어찌 대천국의 관리가 그런 야만스러운 행위를 하려 하느냐. 나도 심양에 잘하는 천국 고관이 있다. 너희가 만행을 저지르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정우도 세게 나갔다. 아, 이놈들이 분명히 새벽에 월경을 해놓고 이제 와서 공갈을 치는구나. 이놈들을 현장에서 즉결 처분을 해버린다. 현장범이기 때문에 즉결 처분해도 탈날 것이라고는 없다. 얘들아, 이놈들이 몸을 어서 묶어라. 압록강물에 쳐 넣어야 마땅하지만 어디 좀 따져라도 봐야 할 것이 아니냐. 잠깐, 너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설마하니 대천국 관리가 조선국 한낱 어부의 부녀자들을 겁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이 계집들은 틀림없이 너희 부녀자가 아니다. 너희는 분명히 무슨 임무를 띈 작자들이다. 어서 이 연놈들을 묶어라. 일이 난처해지고 있었다. 사실 천국에 붙잡혀 가더라도 일이 복잡해지기는 마찬가지였다. 자신들의 신원에 대해서 이들은 조선국 관리들에게 물을 것이 틀림없다. 아마 의주부에 문의서를 보낼 것이다. 그러면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말 것이었다. 그러면 자신들은 의주부로 송환될 가능성이 아주 높았다. 아니면 심양의 인신시장에 내다 팔아 노예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었다. 자신들은 중재인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관원에게건 붙잡혀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정우는 정말 묘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이자들과 일대 접전을 벌인다. 그러나 그것도 불안했다. 그들은 지금 총을 꼬나들고 있는 것이다. 발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맞대항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소총의 명중률이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지금 바로 눈앞에서 총구를 겨누고 있으니 가슴이 떨리지 않을 수 없었다. 용감무쌍하게 짝이 없는 짱구와 기팔이지만 그들도 총구 앞에서는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들은 바들바들 떨기까지 했다. 기팔이의 눈에서는 섬광이 일었다. 그때였다. 을련이가 나서며 정호에게 통역을 부탁했다. 그래, 조선 아녀자의 몸을 한번 가지기만 하면 순순히 물러서겠느냐? 히히히,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다만 너희가 첩자가 아니어야 한다. 우리는 정말 첩자가 아니다. 나는 남편 일은 과부라서 먹고 살기 위해 여기 고기잡이에 따라 나섰고 이 여자는 저기 앞니마 튀어나온 사람의 아내이다. 내년 말이 정말이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몸에 어떤 무기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리고 보다시피 우리는 고기를 아주 잘 잡는다. 고기도 잡아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못 잡는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어부가 고기 잘 잡는 것으로 자신을 설명하는 것 외에 무슨 도리가 있겠는가? 얘들아, 이쪽 배를 샅샅이 뒤져라. 무기가 숨겨져 있나를 살펴보고 또 이상스런 서류 뭉치가 있는가를 살펴보아라. 그리고 내년은 이리로 오너라. 우리 배로 좀 건너가자. 조선년들은 그렇게도 몸에서 향내가 난다던데 어디 사실인가 한번 시험을 해보아야겠다. 그렇다. 나도 오랫동안 사내에 굶주렸다. 얼마든지 해보자. 을련이는 적삼을 벗어버리고 대장놈을 따라 전국배로 건너갔다. 그녀의 눈처럼 흰 속살이 이제 막 밝아지는 햇살에 새하얗게 빛났다. 어서 수색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하느냐? 대장인 듯한 놈이 줄개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총을 든 놈 하나와 칼을 든 놈 하나가 각각 정원의 배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는 사이에 잠시 배가 출렁거렸고 놈들이 대열이 잠시 흐트러졌다. 그 순간 기팔의 손이 순간적으로 허공을 그었다. 그의 손에서는 불을 뿜듯이 짧은 대나무 창이 날았고 그것은 먼저 총을 가진 놈의 손등에 박혔다. 싱, 싱, 싱. 짧은 대나무 창 3개가 연달아 날았다. 그것은 총과 칼을 든 녀석들의 손등에 가서 박혔다. 그것은 무서운 속도와 강도를 가지고 있는 듯 했다. 그것을 손등에 맞은 놈들은 오해에 가는 비명을 지르면서 총과 칼을 떨어뜨리고 저만큼씩 나가 떨어졌다. 그러자 정호는 배전에 나뒹구는 총을 순식간에 집어들었다. 그리고 짱구와 기파리도 칼을 집어들었다. 순식간에 전세가 역전된 것이다. 그러나 다음 순간이었다. 정호는 언년이와 기파리 그리고 짱구를 덮쳐서 배 바닥에 쓰러뜨렸다. 저쯤에서 이것저것 물건들을 뒤적이던 놈이 이쪽을 향해 총을 쏠 신용을 했기 때문이었다. 탕! 한 방의 총성이 일었다. 그러나 그것은 정호의 날렵한 동작으로 무의로 끝나고 말았다. 아무도 비명을 지르고 쓰러지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다른 총성이 일고 쓰러진 사람은 바로 총을 쏜 그놈이었다. 정호가 역습을 한 것이었다. 놈은 허벅지가 관통되고 말았다.